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넘어 라고 이제 잡아봤고요. 당연히 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또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런 실수를 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한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밑에 써놓은 것처럼 Beyond Real이라고 해서 실수 체계를 오늘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수체계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학 측에서도 또 오늘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셨고, 사실 뉴스 기사로도 여러 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수학을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 수학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제가 수학 연구를 하는 것으로, 혹은 뭐 논문을 쓰고, 혹은 뭐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그걸로 저의 생계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은 거창하긴 하지만 이제 수학의 대중화라는 나름의 좀 목표를 갖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 벽에 가로막히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벽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 아직 현재 수학계에서 물음표 상태로 남아있는 분야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업이 수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논문을 그런 것에서 쓸 생각을 당연히 안 했죠. 왜? 그거는 프로 수학자들의 영역이니까, 그들의 할 몫이니까, 당장 저는 제 눈앞에도 해야 될 일이 산재해 있고, 저의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계속 있으니까, 뭐 약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네, 뭐 나중에 누군가 해주겠지, 다른 수학자들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계속 그냥 그런 리스트들을 체크만 해놓고, 물론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를 나라면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까, 나라면 이걸 어떻게 정의해보고 연구해볼까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조금씩은 써놓긴 했지만 완성된 논문으로 쓸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학 대중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공개해놨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메일들 보내주시냐면은, 내가 이번에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봤다, 내가 이번에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을 해봤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은 내가 쓴 논문을 좀 검토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사례만 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학문 협력 제안, 저랑 이제 공동 연구하고 싶다면 그거죠. 어느 아마추어 수학자의 감사 편지 막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분이 쓰신 그 논문들을 막 보내주신 거예요. 뭐 이런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너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느 아마추어 수학자가 보낸 일부 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문의,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논문을 쓰고 어디다 게재하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과거 이 수학사 역사에서 사실 수학이 본업이 아닌데 취미로 수학을 하면서도 정말 수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이 사실 여럿 있긴 하거든요. 뭐 가령 대표적으로 피에르 드 페르마라는 분이죠. 페르마는 아마 대중에게 물어봤었을 때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늘 한 명으로 꼽힐 거예요. 페르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겠죠? 이 페르마도 원래 이제 전공은 법학이고,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변호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방 의원으로 되면서 일평생 행정관으로 여생을 사신 분이고, 이분이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냐라고 하면 30대부터라고 보통 꼽힙니다. 그러니까 되게 늦게 시작하신 거죠. 근데 해석기하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창시했고, 확률론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미적분학의 선구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고, 이후에 이제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그 미적분학을 정립하면서 이 페르마의 이론으로부터 직접 인용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남기기도 했고, 뭐 수론, 정수론을 근대화시키신 분이기도 하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케일리라는 분이세요. 아서 케일리. 네, 그 수학적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도 유명하지만 사원수라는 이제 현재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 과학을 좀 하려다 하면은 컴퓨터 그래픽
관련해서는 거의 필수 개념이라고 불리는 사원수를 만드신 분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업이 수학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수학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면 보통 40대 이후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늦가기시지만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수학자도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인데, 스리니바사 라마누잔. 이분을 기리는 영화도 있고 그러죠. 실제로 현대 해석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뭐 수론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셨고요. 근데 이 라마누잔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말 자수성가,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이메일들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저도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사실 죄송스럽게도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분한테 아무에게도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메일 답장을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수학의 어떤 권위자도 아니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분들의 그 연구 내용을 평가를 합니까? 그건 주제는 없는 행위죠. 그러니까 죄송스럽게도 그분들은 답장을 원하시겠지만 답장을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좀 메시지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분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냐면은, 현대시대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꼭 어떤 수학 연구한 내용을 어떤 학술지 혹은 저널 혹은 뭐 이제 공개 플랫폼이라고 막 이런 데다 꼭 올릴 필요는 없다. 그거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도 논문 사이트로서는 가장 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카이브 같은 사이트만 하더라도, 아카이브에다가 내가 수학 논문을 올리려고 한다. 필수적으로 내가 소속된 대학을 기재해야 돼요. 내가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왜? 이 사람의 신원이 보증돼야 되니까. 근데 아까 그런 분들이 대학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전적인 플랫폼을 꼭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블로그에다가 올리셔라. 본인이 블로그 하나 만드셔서 올리시든가, 아니면 영상 하나 촬영하셔가지고 올리시던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 어차피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연역적으로 참과 거짓이 웬만하면 다 판별이 되고, 결국 이제 그걸로서 가치가 발현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참이고 가치가 있다,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속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간 조명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올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이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참에 그러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자. 유튜브에다 그냥 확 최초 공개해버리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그분들에게 좀 여태까지 답장을 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이메일이 만약 온다 치면은 저는 이제 영상 링크를 보내면 되죠. 그래서 연구를 어떤 주제로 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물음표 상태로 남아있는 그 체크리스트들이 저도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스크롤을 막 내려보고 올려보고 하면서 뭘로 하면 재밌을까? 처음 이제 이런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도 진입장벽도 낮으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를 딱 잡았죠. 이게 처음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시기를 꼽자라고 하면은 07년도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죠. 엄청 옛날인데, 제가 대학에서 집합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수학과에서 이제 보통 거의 처음 이제 배우는 전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집합론에서는요, 무한대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다루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수학자 중에 수학자, 이명으로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가우스라는 분이 있죠.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사실 가우스 시기만 하더라도 무한대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금기됐거든요. 당장 이 가우스가 슈마우한테, 그러니까 하인리 슈마우한테 이제 보냈던 서신이 아예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나는 무한대를 어떤 완성된 것으로 다루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를 수처럼 다루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근데 가우스가 그렇게 대놓고 발언을 할 정도면은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어떤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가우스 시대에는 무한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우스의 다음 시대에 혜성과 같은 수학자가 등장하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게오르크 칸토어라는 분입니다. 이 칸토어께서는 다뤄보자.
무한대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러면서 이 분이 무한대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했어요. 무한대라고 해서 한없이 큰 거, 그냥 그게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사실 무한대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요 가산무한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가산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countable, 이제는 uncountable하다는 거죠. 셀 수 있는 무한, 뭐 셀 수 없는 무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산무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 체계를 얘기할 때 자연수 1, 2, 3, 4에 꼽는 거 있죠?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무한하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가산무한이에요. 모든 자연수의 개수. 근데 자연수는 1 다음 2, 2 다음 3, 3 다음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카운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산무한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런 거 또 있어요. 자연수 말고. 또 뭐 있냐면 정수라는 수체계도 있어요. 정수. 정수는 뭐냐면 자연수, 양의 정수, 그리고 0과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요. 걔도 마찬가지로 정수의 개수도 무수히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카운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가산무한에 해당해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리수는 정수의 분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예요. 물론 분모가 0이어서는 안 되지만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3분의 2, 1분의 3, 2분의 3, 4분의 1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카운트가 가능하거든요. 가산무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체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칸터께서 아주 놀라운 정리를 말씀하시죠. 뭐냐면 이 모든 자연수의 개수, 모든 정수의 개수, 모든 유리수의 개수는 같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는 음의 정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는 자연수 개수의 2배 플러스 0까지 하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칸토께서는 무한대는 그런 식으로 단순 불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 무한대들끼리의 크기 비교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대1 대응이라는 수단을 갖고 오시는데 왜 이것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합론을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략을 하겠지만 이거는 현재 이제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리입니다. 이 수가 같다. 자, 그러면 자연수 무한과 정수 무한과 유리수 무한과 야, 알고 보니까 이들은 전부 다 같은 무한대네. 야, 그러면은 무한대라는 건 사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쓰지 않은 수체계가 있죠. 여기에 지금 제가 뭐가 있죠? 자, 실수라는 수가 있잖아요. 또 무리수도 있죠. 무리수. 또 복소수라는 것도 있어요. 허수.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비가산 무한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리고 이들끼리의 크기도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합리적으로. 자, 그러면 자연수 무한, 정수 무한, 유리수 무한이랑 얘네들이 서로 다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수 무한, 무리수 무한, 복소수 무한이 서로 다 같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이러한 무한대랑 이 밑에 있는 무한대랑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그냥 직감적으로 봐도 밑에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수, 이 가산무한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알레프 제로라고 이제 칸토어는 기호를 붙였어요. 예, 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원주율 3.14, 1592, 6535, 8979 그거를 매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파이라는 기호로 딱 간단하게 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매번 이 자연수의 뭐 개수를 이렇게 막 열거하는 건 번거로우니까 이 크기를 알레프 제로라는 기호 하나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수, 모든 실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그 크기는 C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C라고 했는지는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알레프 제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둘을 기호화 시켰을 때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는 알레프 제로랑 C랑 어느 정도의 크기가 차이가 날까? 얘가 더 크다는 건 오케이. 얼만큼 큰 거야, 구체적으로?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칸트호께서는 아주 혁신적인 정리를 하나 딱 내미시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2의 알레프 제로 제곱은 C에 해당하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와, 무슨 저런 스토리가 있어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던 거라고요, 칸트어가. 하지만 그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반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수학의 기초론으로 자리 잡힌 거죠. 예.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알레프 제로보다 C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2의 알레프 제로 제곱을 올리면 그 커다란 C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무한대라는 게 있을 때 그 무한대보다 더 큰 무한대를 만드는 방법이 밝혀진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거듭 제곱으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집합론 수업에서 배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옛날 꼬꼬마 시절에 품었었던 의문은 그러면 이 C 있잖아요? C를 2에 또 거듭 제곱으로 올리면 2의 C제곱을 하면 더 큰 무한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 그래요. 그거 증명돼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수체계는 뭐가 있지? 제 궁금증이 좀 이제 공감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상한 궁금증인가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자연수 무한대 크기에서 실수 무한대 크기로 넘어가는 방법은 거듭 제곱으로 올리면 된대. 오, 그래? 그러면 이 실수 무한대를 또 거듭 제곱으로 올리면 더 큰 무한대가 되겠네? 맞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수체계는 뭐야?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이러한 수체계 어떤 게 있냐.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때는 제가 뭐 학생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뭐 연구 주제로 잡고 할 만한 그런 때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막 뭐 메스스테 익스체인지가 있다든지 뭐 코어라가 있다든지 그런 때가 아니라서 그때는 검색해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묵혀뒀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개척된 수학 분야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는 거. 그게 어떤 막 고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물음표에 따라서 가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실수 체계보다 기존에 우리가 말한 실수 체계보다 더 큰 수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실수의 빈틈을 찾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수체계의 역사를 보면은 수체계가 확장되어진 과정을 보면은 늘 그전 수체계에서 다뤄지던 거에서 빈틈이 밝혀지면서 더 넓은 수체계로 나아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수는 0, 1, 2, 3, 4 이런 수체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0개와 1개, 1개 사이에 우리는 반개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죠. 2분의 1, 4분의 1개, 4분의 3개. 그렇죠? 1과 2 사이에서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 B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리수라는 수체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유리수에도 빈틈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게 그게 기원전 거의 5세기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미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을 이제 처음 연구해낸 사람을 히파소스라는 수학자라고 보통 기리는데 이런 논리였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이 직각변 두 변의 길이는 1과 1이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빗변 길이에 해당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루트 2라는 무리수로 얘기를 합니다. 요게. 그러면서 유리수의 빈틈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고 그 빈틈을 채우는 수는 무리수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아울러서 실수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실수에는 빈틈이 있을까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친 실수에 빈틈이 있을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다.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 표준적인 관점에서 애초에 이 실수라는 수체계가 가진
해석적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속성이라고 불러요. 실수의 성질을. 연속성.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연속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를 보통 이렇게 수직선으로 모델화 시키죠. 한가운데 0 찍고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위치들은 전부 다 실수에 대응된다. 바꿔 뭐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빈틈, 이 선에서 빈틈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근데 그 영감을, 제가 이제 받았었던 영감들을, 뭐 다양한 영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한때 0의 무한합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합이라고 말하는 건 덧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이죠. 비가산 무한합에 대해서 제가 한때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정립을 해놨지만 논문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거 0 아무리 더해봐도 0이잖아요. 그쵸?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이거 더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무한히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가산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덧셈이라는 걸 보세요. 덧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항연산이라 그럽니다. 2개의 항을 대상으로 한 연산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개수가 애초에 정해져요. 아무리 더해도 하나가 카운트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수 무한에 해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만약 이 0이라는 것을 실수 개수만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이라는 걸 우리는 점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어떤 점. 수학에서 보통 점은요, 길이가 없다 그래요. 길이를 정의한다면 0이라고 정의합니다. 점의 길이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존재하는,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는. 그런데 선은요, 선분이든 어떤 곡선이든 직선이든, 선은 우리가 명확하게 길이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선은 그 안에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길이가 0인 점이 모여서 길이를 만들어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연속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산 수준이 아니라 실수의 크기만큼, 실수의 개수만큼 0이 더해진 결과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0의 비가산 무한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느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개척 분야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현대 수학계에 이러한 0의 비가산 무한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 수학계에서는 기껏해야 실수 크기 무한 정도에서만 대부분 이론이 전개가 되거든요. 실수, 복소수 이런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는요, 얘의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분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실수 체계 정도에서의 비가산 무한합이란 개념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이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실수를 넘어서는 더 큰 수체계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언젠간 필요해지는 개념이긴 해요. 왜냐하면 현대의 미적분학은 그러한 수체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의 자체가 애초에 되어 있지 않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역시 미개척 분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고 현재 상태에서는, 하여튼 이런 주제에 제가 꽂힌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저에게 영감이 됐던 그 주제가 뭐냐면, 학문 분야 중에 분수계 이런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저에게 큰 영감을 줬던 거는 분수계 미적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또 한때 꽂혀가지고 재밌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분수계 미적분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은요,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미분은 1개 도함수, 뭐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그래서 뭐 n개 도함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횟수라는 것 자체가 정수죠.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그쵸? 이 분수계 미적분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수들 있죠. 1.5번 미분, 파이번 미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학문 분야거든요. 재밌어요, 여기도. 제가 유튜브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교양 영상으로 이 분수계 미적분학이라는 게 어떻게 창시가 됐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정도는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런 이제 뭐냐면은 기존 이제 인덱스들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때 꽂혀 있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보인 거죠, 이게. 우리가 원주율 파이를 실수를 쓰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3.1415 653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영감을 같이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으니까 보세요. 3.1 4 1 5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9 카운트하고 있죠. 가산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빈틈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실수를 얘기할 때 소수점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소수점 아래 2분의 1번째 자리를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소수점 아래 파이 번째 자리를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소수점 아래 루트 2번째 자리라는 거를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개념을 떠올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 실수라는 것 자체는 뭐 1.00 우리가 1을 1.000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앞에도 사실 0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데 0 앞에 아무리 있어봐야 값 자체는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얘를 생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파이도 마찬가지 3.1416을 쭉 간 걸 이 앞에 사실은 0이 무수히 있다라는 것을 생략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게만 썼을 때 사실 이건 일종의 대응관계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 같은 경우는 소수점 0번째 자리는 표현이 안 되죠. 첫 번째 자리는 3, 마이너스 1번째 자리는 1, 마이너스 2번째 자리는 4 이런 식으로 대응되고 이 위에 자리는 전부 다 0에 대응된 이러한 대응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보면은 결국 실수라는 것은 이러한 함수를 나열시킨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에다가 나열 함수라는 걸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걸 이제 arrangement function이라고 해서 제가 A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얘를 실수로 확장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속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연속수냐? 그 모양새가 어때요? 그 수가 놓이게 되는 그 자리들이 연속체를 이루고 있죠. 영어로는 continuum이라고 합니다. continuum. 그러니까 continuumal numbers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 continuumal numbers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는 뭐라고 할까? 뭐 연속체적 수 혹은 뭐 연속체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명확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수 이름 부를 때 자연수, 정수, 뭐 이렇게 부르지 뭐 복소적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이밍 그 관습에 맞춰서 연속수라고 이름 붙였어요. 다만 한국어로 한정해서 연속수라는 용법 자체는요. 정수론, 수론에서 1, 2, 3, 4, 5, 60, 8, 90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되어진 수열을 그거를 연속수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영어로는 consecutive numbers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continuumal numbers랑 뭐 헷갈릴 일은 없어요. 다만 한국어로 했을 때 이걸 연속수라고 부르는 용법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혼동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용법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프라임 넘버, 스몰 넘버, 데시멀 다 소수라고 쓰지만 소수를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연속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 기하적인 표현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로축을 하나 그립니다. 근데 이 가로축의 방향을 제가 왼쪽으로 했죠. 왜? 우리가 수를 쓸 때 3.1451591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더 큰 자리잖아요. 예, 그 관습대로 왼쪽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리 0은 이제 소수점에 해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1자리, 마이너스 2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막 좌표 평면의 기존 관서에 맞춘다고 오른쪽으로 그리면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왔다 갔다 거꾸로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연속수를 표현할 때는 왼쪽으로 가로축을 그려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첫째 자리 이후로는 다 0에 대응한 거예요. 여기엔 다 0이 존재하고 정확하게 첫째 자리는 1이에요. 그리고 첫째 자리부터 소수점까지는 다 2로 들어차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긴 소수점이에요. 대응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소수점부터 마이너스 1번째 자리까지는 3으로 대응된 거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1자리는 4고 그 이후로는 5에 대응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수적인 표기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이제 표현법에 대한 규칙은 제가 논문에서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이제 표기법 2.7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이거예요. 네. 연속수를 어떻게 좀 예쁘게 표기를 할까? 자, 다시 앞에 보시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0은 생략한 거고, 1, 괄호 2, 점, 괄호 3, 4, 괄호 5라고 읽을 거예요. 자, 이러한 연속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둘째 자리 이후로는 계속 0이고, 둘째 자리에서 정확하게 2예요. 둘째 자리부터 첫째 자리까지는 1로 들어차 있어요. 첫째 자리는 정확하게 0이고, 그 이후로 계속 0이에요. 얘를 어떻게 쓰겠다? 2, 괄호 1, 0, 괄호 0.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정수 단위로 딱딱딱 예쁘게 끊어져 있잖아요. 연속수가 항상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루트 2번짜리, 파이번짜리도 얼마든지 놀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인덱스를 붙여줄 겁니다. 얘를 보면은 여기가 소수점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번째 자리까지는 0에 대응했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루트 2번째 자리에서는 0.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번째 자리에서 마이너스 파이번째 자리까지는 1이에요. 그 이후로는 0이에요. 얘를 어떻게 쓰겠다? 괄호 0. 얘는 이제 소수점 위인 전부 다 0이라는 표현이에요. 괄호 0점, 괄호 0에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 아래 위 첨자를 이용해서 얘가 어느 구간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 0, 또 이제 괄호 1, 얘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0. 괄호 0 뒤에 생략한 겁니다. 아, 이게 글자가 그냥 제 노트북이 아닌데. 자, 현재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었죠? 이게 이제 이후로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자리가 다 0이 놓인 거예요. 모든 자리에 다 0이 놓였었을 때는 간단하게 괄호 0.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0에 준하는 개념인 거죠. 덧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수체계가 정말로 실수 크기 C에 대해서 2의 C제곱이 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2.8에다가 이거를 써놨죠. 정리 2.8, 제가 타이틀 연속수 집합의 기수라고 붙인 거 보이시죠? 예. 증명도 아주 심플합니다. 다만 그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집합론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근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집합론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연속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본론이죠. 늘 수라는 걸 처음 정립을 하고 나면 뭐부터 하냐면은 이 수의 순서, 얘가 얘보다 크다, 뭐 얘가 얘보다 작다,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 볼까? 즉 순서 관계라 그래요. 즉 순서 관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이런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 거기 정의를 적어놨죠. 예, 정의 2.9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거예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실수 321이랑 231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더 크다. 왜? 앞에가 3이니까, 그렇죠? 100자리가. 223이랑 240이랑 뭐가 더 크냐? 이거 어떻게 해요? 앞에를 먼저 봅니다. 근데 앞에가 똑같네? 그럼 그 앞에 부분은 제끼죠?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죠. 그 다음 거가 얘가 4고 얘는 2야.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똑같은 논리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연속수도. 다만 이 연속수는 애초에 수 자체가 연속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거를 만져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의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시를 좀 몇 개 볼게요.
연속수 2괄호 1이랑 1괄호 2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2괄호 1이 더 큽니다. 앞에가 더 크니까요. 다만 내가 음의 연속수다 라고 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 더 큰 거죠. 얘는 이제 뭐냐면 앞에가 1인데 0이 소수점부터 루트 3번째 자리까지 있는 거고, 얘는 앞에가 9인데 0이 0부터 루트 2번째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이거 한 번에 이해되십니까? 이거 한 번에 이해되시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고, 요거 지난주에도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게 더 크냐? 우리가 아까 제가 연속수를 기하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걸 이제 저는 연속수 평면 혹은 수평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수평면에 표시해보면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얘는 0부터 루트 3 더 멀리 가잖아요. 더 멀리 가서 1이 있는 거고, 얘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루트 2번째에서 9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봤었을 때는 실수에서 10이 크냐 9가 크냐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실수 10이랑 9랑 뭐가 더 크냐? 10이 더 크죠. 왜? 앞에 1이 있으니까. 그렇죠? 1000이 크냐 90이 크냐? 1000이 크다고 하죠. 왜? 여기 비록 9가 있긴 하지만 이거 10의 자리고 1000은 1000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밑에는 요거는 일종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수라는 건 실수보다 더 큰 체계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연속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건데, 그 실수의 자리에 그 빈자리를 다 그냥 0으로 채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은 1 괄호 0으로, 실수 0.33333 얘는 이 소수점이랑 0은 얘는 첫째 자리거든요. 이 둘 사이에도 자리가 실수만큼 많이 있죠. 그만큼 0으로 채워주고 0 괄호 0, 점 괄호 0, 3 괄호 0, 3 괄호 0, 3 이렇게 쓰면 되죠. 밑에 뭐 파이 같은 경우도 3 괄호 0, 점 괄호 0, 1 괄호 0, 4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죠. 자, 근데 이제 그 실수를 제가 연속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수 체계에서는 실수의 크기를 논할 때 그 크기를 각 자리에 해당하는 10의 거듭제곱, 그리고 각 자리의 개수를 곱하고 이들을 합하는 걸로 실수의 크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수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 34는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3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0의 0제곱. 이거 우리가 밑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수점도 다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수 곱하고 다 합하면 그게 실수였거든요. 근데 연속수에서는 그게 못한다고요. 34를 연속수로 표현하면 3괄호 0, 4괄호 0이에요. 못한다. 왜 못할까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0의 비가산 무한합을 현재로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네. 이해되시죠? 0의 비가산 무한합, 얘가 0이 실수만큼 많이 있는 건데 그 길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무한의 길이를 갖는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됐습니까? 네, 이제 이 다음에 또 아주 재밌는 정리 하나가 나오죠. 명제가 하단에 있죠? 0.99는 1이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은 이것도 아주 당연하게 보일 거예요. 왜? 0.999는 괄호 0, 괄호 0, 괄호 0, 괄호 0, 괄호 0인데 1 괄호 0이랑 이 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연속수를 말할 수 있죠.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르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말하는 0.99는요,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얘기하는 0.99랑 달라요. 이거는 명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명제를 제가 왜 넣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그래서 일부러 넣은 명제예요. 주의하셔야 될 건 다시 보다, 이 결과는 정의에 의해서 참이지만, 근데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0.999 무한소수, 지금 여기 눈앞에 보시는 이거 있죠? 얘는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얘기하던 0.99랑 다른 녀석이에요. 얘는 괄호 0, 괄호 0, 괄호 0, 괄호 0죠. 우리가 기존의 실수 체계에서 0.99라는 표현은 뭐였느냐?
쟤는 극한을 표현하는 기호였어요. 요러한. 근데 이러한 극한에 의하면 정의상 얘는 1이에요. 그럼 얘는 연속수로 표현하면은 1 괄호 0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만 수체계가 실수해서 연속수로 넓어지면서 기존에 쓰던 표현법이 이제 모호하게 된 거죠. 이 0.99라는 표현이 이러한 극한을 의미하는 거야. 즉 1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수가 아닌 괄호 0점, 괄호 09, 괄호 09, 괄호 09 얘를 표현하는 것이냐. 얘는 실수가 아닙니다. 얘는 실수가 아닌 연속수예요. 표현법이 기존에는 이제 실수 하나 1이라는 수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었다면 넓어지면서 이게 실수가 아닌 연속수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마 사실 수학계에서는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었던 그 개념에서 일반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그 표현법, 표기법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랑 거의 정확하게 일맥상통한 논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초실수 체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초실수. 하이퍼리얼 넘버라고 해서, 그건 이제 뭐냐면, 실수에다가 무한소, 엡실론이라고 부르는 무한소, 그리고 무한대, 이제 보통 H로 표현을 합니다. 하이퍼의 앞글자에서. 그래서 무한소랑 무한대를 실수에다가 덤으로 얹어서 만든 수체계가 초실수라는 수체계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도 그거 간단하게 그냥 짧게 말한 적이 있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야, 그럼 초실수 체계에서는 0.999의 무한소수가 1이 아닌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수 체계에서 정확하게 이 논의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실수해서 무한소랑 무한대를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수체계가 됐는데, 이제 이 기호가 0.99가 극한을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초실수 얘를 표현하는 것이냐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수를 가리키는 거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초실수 체계라고 하더라도 나는 0.99 이 표현을 나는 극한으로 볼래. 그럼 얘는 1이에요. 얘는 1이고, 다만 얘를 실수 아닌 초실수라고 얘라고 받아들인다면 요 이제 10의 h제곱분의 1이 얘가 대표적인 무한소거든요. 요건 1- 무한소가 되면서 얘는 1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실은 비슷한 논이죠. 연속수에서도. 연속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러한 이제 표기법이. 그래서 이제 높아지면 자꾸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잘못된 이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수에서 하나였던 수가 연속수로 확장되면서 서로 다른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네. 실수에서 1은 연속수 1 괄호 0으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 0점, 괄호 09, 괄호 09 얘는 애초에 실수가 아니에요. 얘는 실수가 아닌 연속수예요. 수랑 숫자는 다릅니다. 수랑 기호는 다른 거예요. 수는 관념이고, 수는 개념이고, 기호는 표현법이에요. 1이라는, 우리가 이제 1이라고 말을 하는데, 1도 사실은 숫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이라고 이제 그 숫자로 대표를 띄어서 말하는 것이지, 1이라는 개념은 뭐 페아노 공리의 1번에서 말하는 무정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대표성을 띠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숫자랑 수는 다릅니다. 네,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다? 우리가 1이라고 대표해서 부르는 그 수라는 개념 있죠. 그거를 기존의 실수책에서 0.99라는 표기법, 이걸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표현해 왔다고요. 근데 이게 실수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연속수라는 괄호 0점, 괄호 09, 괄호 09로 대표되는 이 수 있죠. 얘를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모호함이. 수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수는 1은 1대로 있고 얘는 얘대로 있고, 네, 표현법. 그러니까 이제 연속수를 다룰 때는 그냥 이런 표현 안 쓰면 돼요. 연속수를 다룰 때는 왜 저런 표현 안 쓰죠? 그냥 괄호 09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거나 1괄호 0 쓰거나
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명제를 심은 이유는 뭐다?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혼란스러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명제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오,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괄호 0. 괄호 99, 괄호 99, 괄호 99 이렇게 가면은 그건 1 괄호 0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괄호 99를 말할 수가 없죠. 수가 연속체를 이뤄야 되잖아요. 속수에서 0.99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0.999는 1, 0이죠. 1 괄호 0. 그러니까 실수 0.999는 우리가 그걸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1 괄호 0이라고요. 네. 괜찮아요? 근데 괄호 0. 괄호 0구, 괄호 0구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얘는 실수가 아닌 연속수예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근데 그것도 그냥 표현법, 우리가 그걸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의 정의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그 0.95를 받아들이는 논리는 보통 유리수 코시수열의 동치류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하나의 수를, 실수를 정의를 할 때 사실은 이 실수 1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또 공부하시면 돼요. 해석학에서는 실수를 어떤 식으로 구성적으로 정의하느냐라는 걸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적어주실 분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적어주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유리수 코시수열의 동치류로 실수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동치류라는 그 말이 뭐냐면 사실 1이라는 표현을 함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표현법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다 똑같은 수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묶어서. 그래서 이 0.99라는 것은 그러한 이제 유리수 코시수열의 동치류상 그 극한의 정의에 의거해서 우리는 1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걸로 여태까지 받아들여 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실수에서의 얘기고 우리는 훨씬 더 큰 수체계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놓고 보니까 이런 기호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 우리가 연속수를 다룰 때는 적어도 이거를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되겠다. 그 정도인 거죠. 앞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지금 들리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 수의 순서와 크기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수의 순서는요, 뭐 개념상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원초유인 개념으로는 수량 크기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방향 크기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리 크기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수의 순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인데 가령 수량 크기, 이거는 자연수 크기를 보통 논할 때 얘기를 해요. 1개, 2개, 3개, 4개 이런 거 수량 크기예요. 근데 수량 크기는 음의정수만 해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량 크기를 일반화시킨 개념이 바로 방향 크기예요. 그건 이제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 그게 이제 교육학적으로 수량 크기를 일반화시킨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방향 크기를 이제 보통은 실수든 뭐 유리수든 이런 것들 다 방향 크기로 이 수의 순서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는 체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복소수 같은 거. 허수 같은 거는 방향 크기를 또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수 같은 거의 크기를 논할 때는 거리 크기를 도입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다. 1 플러스 i의 거리 크기는 루트 2.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럼 거리 2.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속수는 당연히 거리 크기 논할 수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방향 크기를 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체계예요. 자, 여기까지는 질문 받고 이후에 나중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얘 또 꺼졌네요. 제 노트북을 쓸 거예요. 이거 그 자동 전원 꺼짐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에. 강연할 때 원래 저런 거 다 해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연속수에 대해서 우리는 순서대로 얘기했고 이제 실수를 연속수로 표현하는 것도 봤죠. 당연하게도 모든 실수는 다 연속수로 표현할 수 있고 다만 연속수 중에서는 실수로 표현되지 않는 이제 실수가 아닌 연속수도 무수히 많다라는 것도 다 이해 당연히 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 연속수 중에서 실수가 아닌 연속수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모든 실수는 무리수다. 제 책 제목도 있죠. 대부분의 실수는 무리수. Almost real number는 irrational이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비유를 하는 게
우리가 실수라는 걸 쫙 늘어놓고 아무 실수 하나를 딱 집었었을 때 그것이 유리수일 확률은 0. 예, 똑같은 논리가 돼요. 연속수에서 아무렇게나 연속수 쫙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 딱 찍었었을 때 그게 실수일 가능성은 마치 실수에서 유리수 찍을 가능성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챕터 2까지 얘기를 한 건데요. 수가 놓이는 그 자리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연속수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원래 얘가 정수였는데 얘를 실수로 확장시키면서 얘를 제가 연속수로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기왕 한번 일반화를 했으면 앞에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얘도 사실 저는 되게 불편해 보였거든요. 굳이 이거를 0에서 9까지의 정수라고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까? 얘도 그냥 실수로 확장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확장된 연속수, 영어로는 Extended Continuum Numbers라고 이름 붙였고, 기존의 이 위의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베이직, 기본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얘가 확장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더 큰 무한의 기수를 갖는 연속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증명도 써놨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먼저 위에 있는 기본 연속수랑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의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야 이후의 논의가 간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 때는 대학생들 혹은 뭐 원생들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 왜 이 수학자들은 꼭 이게 그 텍스트를 보면은 막 말도 안 되게 막 일반화하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막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수학 이론을 연구를 하고 하려다 보면은요, 오히려 일반화를 시켜야 훨씬 더 논의 전개가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하나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연속수라고 하면은 확장된 연속수를 제가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베이직 컨티뉴어멀 넘버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연속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수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1 괄호 2분의 1 점 괄호 루트 3 파이 괄호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재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장시켰었을 때 이 연속수의 순서 관계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길이가 짧아져요. 왜? 이렇게 하면은 굳이 양수, 음수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거든요. 앞에 보시다시피 이 자체로 음수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2장에서 제가 순서 관계를 정의할 때는 양의 연속수끼리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음의 연속수끼리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괄호 0이랑 얘랑 얘들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다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다음 앞에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연속수에서 양수, 음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괄호 0보다 크면 양수고 괄호 0보다 작으면 음수인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얘는 0 괄호 1이죠.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이제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양의 연속수. 괄호 0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니까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음의 연속수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도 보면은 얘는 이제 그 괄호 0보다 둘 다 커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지죠? 이제 양수랑 음수가 혼재된 상태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앞에는 1로 같지만 요거 제외하고 보면은 얘가 이제 1이 있으니까 더 크죠. 마이너스 1보다. 둘 다 양의 연속수. 제가 좀 더 큰 양의 연속수인 거죠. 밑에는 얘가 이제 괄호 0 기준으로 둘 다 음의 연속수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작은 음의 연속수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 관계를 단 하나의 정의로 우리는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이 순서 구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수의 집합. 제가 이제 K라고 쓰는 이유는 연속수 이제 컨티뉴어멀 넘버스에서 제일 아낄 자가 C인데 그 C를 기호화시키기에는 이제 기존의 복소수는 또 이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서 그걸 또 C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C랑 또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는 컨티뉴엄을 그게 이제 앞에 K로 시작해요. 그래서 K를 쓴 거고, 이러한 이제 연속수 집합은 전순서 집합이다. 엄격한 전순서 집합이다. strict total order set이다라는 거죠. 연속수로 수직선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한가운데는 괄호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속수로 만든 수직선 위에서 실수를 찍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위에서 실수는 연속성을 가질까요? 한없이 흩어져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사실은 해석학의 뭐 연속 개념, 극한 개념, 더 나아가서 미적분에 대한 개념도 연속수 관점에서 더 일반화된 정의를 사실은 논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현재까지 이제 있죠? 더 넘어가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순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이후에 또 뭘 얘기해야 된다? 이제는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된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제가 정의를 그래서 페이지 14페이지에 정의 3.5 거기가 이제 덧셈과 뺄셈 그리고 정의 15페이지에 정의 3.6 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건데요. 복잡해 보이시지만 앞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것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연산은 각 자리에 해당하는 수들끼리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예시를 좀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4괄호 3이랑 2괄호 -1이랑 이 둘을 더한다. 그러면은 얘예요. 4 더하기 6 3 더하기 -1은 2 됐죠? 뺄셈도 쉽죠? 4 빼기 2는 2 3 빼기 -1은 4 그 다음 얘는 곱셈도 자 4 곱하기 2는 8 그리고 3 곱하기 -1은 -3 나눗셈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 각 자리에 대응하는 것들끼리 연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것처럼 4괄호 5랑 3괄호 4랑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논리로 12 괄호 20이 되잖아요. 만약에 2장까지의 그러니까 그 0에서 9까지의 수로 대응시키는 관계라고 한다면 얘는 표현이 안 되죠. 필연적으로 자리 올림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 올림을 연속수에서 얘기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 각 자리가 연속수는 연속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다음 자리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올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했죠. 뭐 부점으로 표현할까 아니면 이 자리 올림에 대한 정보를 따로 빼서 그 정보를 또 빼서 표현할까 하다가 굳이? 그냥 이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사실은 기본 연속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테크니컬하게 조금 그거를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그걸 만져야 될 여지가 생겨요. 그게 이제 되게 복잡해져요. 오히려 처음 접할 때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 전개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다. 이거를 더 좁은 범위로 얘기하려다 보면은 그럼 이거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괜히 이제 처음에는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나누기 4, 2분의 1. 우리가 3장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연속수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에서 얘기할 때 실수에서 0.1 곱하기 0.1이 뭐냐? 자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0.01. 근데 연속수 얘기할 땐 그럴 필요 없죠. 100분의 1로 표기하면 돼버리니까 끝이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연속수라는 집합이 갖는 대수구조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항등원을 갖는 가환환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연산의 구조, 대수구조라는 걸 논할 때 이제 보통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성질들을 얼마나 만족하냐라는 걸 체크를 하거든요. 덧셈에 대해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리고 항등원 존재 유무, 역원의 존재 유무를 체크를 하고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 존재 유무, 역원의 존재 유무를 일단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 둘로부터 만들어지는 분배법칙까지
정확하게는 좌분배 법칙, 우분배 법칙 뭐 이런 식으로도 다 확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성질을 만족하느냐로 이 수체계 혹은 어떤 그 수학적 대상의 대수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뺄셈이랑 나눗셈 어디 갔나요?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뺄셈은 덧셈의 부가적인 연산, 그리고 나눗셈도 곱셈으로 이제 파생되는 연산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수 체계는 이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만족하느냐? 덧셈의 결합법칙 만족하고요. 교환법칙도 만족해요. 항등원 항상 존재하고 역원도 항상 존재해요.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하고 교환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항상 존재하고 역원만 유일하게 항상 존재하진 않아요. 즉 이렇게 됩니다. 연속수는. 이게 되게 아쉬워서 저도 이게 만약에 연속수가 곱셈에 대한 역원도 항상 존재한다. 이것까지 되면은 이제 수학에서 체라고 부르는 이제 필드라는 대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저도 이게 조금 아쉬워서 요거를 항상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굳이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좋은 대수 구조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수 구조적으로는 정말 좋은 구조라서.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 결합법칙은 괄호의 위치를 바꿔도 항상 이 두 개가 등호가 되냐? 교환법칙은 이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뒤집어도 등호가 성립하느냐? 그거고, 항등원은 자기 자신을 원래 되돌려주는 그 대상을 말을 해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의의 연속수 A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냐? 괄호 0입니다. 실수에서도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3 더하기 0은 3. 5 더하기 0은 5. 그렇죠? 언제나 0은 더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그거예요. 연속수에서는 괄호 0이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임의의 연속수 A에 대해서 역원은, 즉 역원이라는 건 이 항등원을 만들기 위한 대상인 건데 마이너스 A라고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속수 2 괄호 마이너스 1의 역원은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 괄호 1이에요. 그냥 그 부호 반대로 붙여주면 돼요. 역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이제 실수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입니다. 5 곱하기 1은 5, 3 곱하기 1은 3, 파이 곱하기 1은 파이. 그 곱하기 1은 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거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연속수에서는 이 괄호 1점 괄호 1입니다. 즉 1이 쫙 깔려 있는 거야. 1이 쫙 깔려 있으면은 각 자리에서 1을 다 곱해도 어차피 그 자기 자신이 나올 테니까 얘가 항등원 예쁘게 되죠. 다만 역원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0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 곱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를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0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1이 되느냐, 0분의 1이라고 말할 거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0분의 1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4 괄호 2다. 4 괄호 2의 역원은 그건 4분의 1 괄호 2분의 1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을 할 때 그 역원을 항상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0을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0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제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대수 구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연속수 체계 안에서 대수 구조까지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3장. 챕터 4는 뭐냐면 복소수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복소수. 그것도 이제 실수의 대수적인 또 다른 확장수죠. 근데 이제 복소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를 사실 따져보면은 실수 2개를 가져와서 허수 단위 i를 도입해가지고 덧셈 처리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복소수예요. 이게. 우리가 연속수라는 새로운 더 넓은 수체계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허수 단위 i만 도입하면은 복소 연속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챕터 4예요. 이런 거죠. 1괄호 2 더하기 2괄호 1 i. 복소 연속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각각의 부분들, 복소수를 얘기할 때도 보통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연속수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연속 허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연속수 부분 컨티뉴어멀 파트라고 해서 앞에 CO를 붙여가지고 기호를 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연속 허수 부분은 IM, 이미지너리로
IMO로 표기를 할 거예요. 맞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복수연속수라는 거 정의하는 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제 중요한 거가 무슨 얘기를 해볼까, 논문에다가 생각했었을 때, 기하적인 표현법을 한번 이제 써놓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복소수, 허수라는 개념도 사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고대 그리스까지도 갑니다. 1세기. 그때도 이미 허수라는 개념 자체는 그 모티브가 나왔었는데, 다만 수학자들이 허수를 오랜 기간 동안 어엿한 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허수라는 것도 수로 받아들이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뭐 카스파르 베셀이라든지 아니면 가우스라든지 이런 수학자들이 복소평면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복소평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허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기하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수학자들도 이것도 하나의 엄연한 수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퍼진 거거든요. 그 영향이 컸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기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도 이렇습니다. 복소수 1 플러스 2i를 우리는 복소평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실수축을 두고요. 1 플러스 2i다라면 1은 여기 1이 찍히잖아요. 그리고 허수축을 넣어요. 허수축을 넣어서 이 2, 허수 부분이 2를 찍어요. 그래 놓고 이 점과 이 점이 평면에서 만나는 점을 찍고 얘가 바로 1 플러스 2i의 위치야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소평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일반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 괄호 2 더하기 2 괄호 1i라고 하는 이제 복소연속수를 기하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가로축을, 얘는 이제 뭐냐? 그 각 자리를 표현하는 축이에요. 그래서 그 축을 왼쪽으로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왼쪽으로 가로축을 놓고 이제 직교하는 두 개의 그 수직선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평면 있죠. 이 아래 평면을 이제 연속수 부분, 그래서 CO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세로 평면 있죠. 이렇게 보이는 이 평면은 연속 허수 부분을 표현하는 그 수평면인 거예요. 연속 수평면. 그 두 개의 연속 수평면을 이제부터 표현할 건데, 일단 아래에 있는 연속 수평면은 저거 1괄호 2를 표현할 겁니다. 1괄호 2,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됩니다. 0에서 자리값, 첫 번째 자리, 여기까지는 이제 2가 대응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1이었을 때 1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0이에요. 이해되시죠? 1괄호 2. 이게 이제 연속수 부분, 평면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저 뒤에 보이는 저 세로 평면에다가는 연속 허수 부분을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연속 허수 부분. 얘는 첫 번째 자리에서 2죠. 4인 1로 대응되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소평면에서는 실수축 찍고 허수축 찍고 얘들이 평면에서 만나는 점을 최종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자취를. 얘는 평면과 평면에서 입체 공간으로 만나는 자취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메커니즘 이렇게 안 어렵죠? 아래 평면에다가 연속수 부분 그려놓고 세로로 연속 허수 부분 표현해놓고 얘네들을 입체로 당겨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자취를 쫙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복수연속수다. 요 1괄호 2 플러스 2괄호 1i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여러 개 예시를 좀 더 쓸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는 것도 재밌어요, 이거. 다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그린 거거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다 숫자법입니다. 한 땀 한 땀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그 복소 연속수 안에서 뭐 대수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가 써놓은 거 그냥 보시면은 그냥 그렇겠구나 끄덕끄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제가 생략을 하고 처음에 이제 실수라는 것을 이러한 함수의 나열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 2장에서 베이직 단계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쟤를 R로 대응시켰어요. 그래 놓고 3장에서 얘를 이제 우리는 공역도 R로 대응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얘가 제가 오늘 막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 필수 조건은 뭐냐면 얘가 전순서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수직선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 자체가 얘가 언제나 순서 비교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연속수도 엄격한 전순서 집합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를 R 말고 연속수를 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더 큰 무한대의 그 수체계가 만들어지죠. 증명이 됩니다. 그 증명까지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수는 가산 무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수 무한, 그것보다 큰 무한이 이제 실수로 대표되는 무한, 그것보다 더 큰 게 오늘 이제 보신 연속수. 근데 이렇게 확장시키면 더 큰 무한대라는 수체계도 만들어져요. 얼마든지 사실은 더 이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넓혀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가볍게 써놓은 겁니다. 재밌죠? 근데 좀 이제는 하나의 수체계가 또 만들어졌구나 이제 좀 느껴지시죠? 이름을 딱히 붙이고 안 붙여가지고 제가 무명수 언네임 넘버라고 붙였어요. 나중에 혹시 관련해가지고 후속 논문 쓰실 분 있으면은 재밌게 또 이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